이 이야기는 1953년 녹음석 케네스 로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되 일부 내용은 극적 구성을 위해 재구성되었습니다. 17분. 한 사람의 인생을 둘로 나누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북에서 남으로, 동지에서 적으로, 조종사에서 망명자로. 1953년 9월 21일, 나는 그 17분을 날았습니다. 1953년 9월 21일 오전 11시 2분.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십 정의 총구가 내 머리를 겨누고 있었고 미군과 한국군이 뒤섞여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 발밑에는 방금 몰고 내려온 미그 15 전투기가 있었고 회색 기체 위에 부른 별 마크가 햇빛을 받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엔진은 아직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타이어에서는 마찰열로 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김포기지의 활주로 한가운데 1953년 9월 21일 오전 11시 2분. 나는 적국의 땅에 서 있었습니다. 17분 전만 해도 나는 조선인민군 공군 소속 전투기 조종사였지만 지금은 배신자였고 반역자였으며 동시에 자유를 택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의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고 병사들이 사방에서 달려오고 있었으며 누군가 무전기로 급히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구를 겨눈 병사들 사이로 한 미군 장교가 걸어 나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통역관과 함께 천천히 다가왔고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총을 겨누지는 않았습니다. 통역관이 조선말로 물었습니다. 이름과 계급을 밝히시오. 남쪽 억양이었지만 분명한 조선말이었습니다. 나는 마른 입술을 적시며 대답했습니다. 노금석, 조선인민군 공군 소속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여러 병사들이 술렁거렸고 누군가 무전기로 더 급히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대령은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역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여기 내려왔소?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떤 대답이 정답인지 알 수 없었고 어떤 말을 해도 내 선택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을 때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통역관이 미군 대령에게 영어로 통역했고 대령은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다가 병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곧 내 팔이 뒤로 꺾였고 차갑고 무거운 수갑이 손목을 조였습니다. 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포로였고 배신자였으며 동시에 어쩌면 자유인이 될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병사들이 나를 끌고 가는 동안 나는 고개를 돌려 내가 몰고 온 전투기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회색 기체 위에 붉은 별. 그 별은 내가 평생 섬기라고 배운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배신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17분. 순환비행장에서 김포기지까지 날아오는 데 걸린 시간이었고 내 인생을 둘로 나눈 시간이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완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17분에 대한 것이고 그 17분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모든 순간에 대한 것이며 그 17분이 끝난 뒤 내가 마주한 세계에 대한 실화입니다. 1953년 9월 21일. 전쟁이 끝난 지 불과 2달, 한반도는 여전히 폐허였고 남과 북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나는 그 경계를 넘은 첫 번째 미그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전 1932년 함경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노구치 상사의 현지 경영자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재벌의 중역으로 일했고 교육 수준이 높았으며 지위도 상당했습니다. 동시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이 왔습니다. 소련군이 북쪽에 들어왔고 김일성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일본 기업의 경영자, 기독교 신자, 지식인 자본가 계층. 모든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1945년 가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권이 수립되고 계층 분류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것은 가족의 성분 문제를 일부 희석시켰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살아야 한다. 눈에 띄면 안 된다. 하지만 동시에 충성스러워 보여야 한다. 모순된 말이었지만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제일 모범적인 학생이 되려 했고 당 청년동맹에서 앞장서서 활동했으며 김일성 찬양가를 누구보다 크게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충성, 속으로는 공포. 어린 나이였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나쁜 건 알았습니다.
배급이 차별적으로 왔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마지막이었고 가장 적게 받았습니다. 이웃들이 우리를 피했습니다. 적대 계층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들도 의심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상검열이 정기적으로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집안의 계급은 무엇인가?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살았나?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외웠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일제에 저항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1948년 나는 16세가 되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대로 계속 감시당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성분을 세탁할 방법을 찾을 것인가? 군대가 답이었습니다. 조선인민군 해군 군관학교에 입교하면 혁명 전사가 될 수 있었고 성분이 나빠도 충성으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원했습니다.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위험하다. 너마저 빼앗길까 두렵다. 하지만 나는 설득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군인이 되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1948년 봄, 나는 해군 군관학교에 입교했습니다. 16세였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떠났고, 처음으로 군복을 입었으며, 처음으로 총을 잡았습니다. 훈련은 가혹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밤 외워야 하는 김일성 어록, 매주 쓰야 하는 자아비판문, 끊임없는 사상 교육. 위대하신 수령님, 불멸의 혁명 정신, 미제타도. 하루에도 수십 번 외쳐야 했습니다. 나는 외쳤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크게, 다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겉으로는 충성, 속으로는 계획. 해군 군관학교에 입교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1948년 가을. 나는 결심했습니다. 탈출하기로. 첫 번째 시도. 1948년 가을.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배를 타고 남쪽으로 가는 것. 야간에 몰래 항구로 가서 작은 배를 훔치는 것. 서해를 따라 남하하는 것. 16세 소년의 계획이었습니다. 무모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1948년 10월 어느 밤, 나는 군관학교 막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초소를 피해 담을 넘었고 어둠 속에서 항구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웠고 뒤를 돌아볼 때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으며 그림자가 모두 감시원처럼 보였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작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흔들리는 배들, 파도 치는 소리, 차가운 바닷바람. 나는 그중 가장 작은 것을 골랐습니다. 눈에 덜 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배에 올라 밧줄을 풀고 노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항구를 벗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남쪽이 어디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1시간쯤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팔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유가 저 앞에 있다고 생각했고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정이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바다를 훑었고 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노를 더 빨리 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빛이 내 배를 비췄습니다. 멈춰라. 확성기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즉시 배를 멈춰라. 나는 계속 저었습니다. 미친 듯이 저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경고사격이었습니다. 다음은 나를 겨냥할 것이었습니다. 나는 노를 놓고 손을 들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찰정이 다가왔고 군인들이 내 배로 뛰어들어 나를 붙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어디로 가려고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얼굴을 맞았고 피가 났습니다. 순찰정으로 끌려갔습니다. 밤새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어디로 가려 했냐? 누가 사주했냐? 공범은 누구냐?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고 나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혼자 했습니다. 남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주먹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얼굴이 부었고 입술이 찢어졌으며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나는 독방에 갇혔습니다. 차갑고 좁은 방이었습니다. 가로 1m, 세로 2m 남짓. 바닥은 차가운 콘크리트였고 벽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를 펼 공간이 없었고 제대로 누울 수도 없었으며 그저 무릎을 안고 벽에 기대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10월의 밤은 추웠고 얇은 군복만 입고 있었으며 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탈출 시도는 중죄였습니다. 적어도 10년형, 아니면 총살이었습니다. 16세 소년에게 10년형은 평생과 같았고 총살은 그냥 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라진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 연좌제로 처벌받는 것은 아닐까? 나 때문에 더 고통받는 것은 아닐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무모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어머니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구나. 어둠 속에서 나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16세 소년의 눈물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밥이 하루에 한 번 들어왔고 물이 조금 주어졌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재판을, 선고를, 끝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알 수 없었으며 그저 어둠 속에서 혼자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문이 열렸습니다. 한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정치지도원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16세입니다. 어리석은 놈. 어린 나이에 미제의 선전에 넘어갔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은 관대하다. 어린 동무가 사상적으로 미숙해서 저지른 실수라고 본다. 기회를 주겠다. 다시는 이런 생각하지 마라. 체제에 충성하면 살 수 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살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16세 소년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기회였습니다. 나중에 안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군사력을 급속히 확장하고 있었고 인력이 절실했습니다. 나는 젊었고 건강했으며 군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쓸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군 군관학교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탈출 시도자를 다시 받아줄 리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노동부대였습니다. 벌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나는 산에서 나무를 베고 돌을 옮기고 도로를 닦았습니다. 하루 12시간 노동이었습니다.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견뎠습니다.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로는 안 된다는 것을. 육지로도 안 된다는 것을. 국경은 철통 같았고 바다는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늘. 하늘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야 한다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16세 소년이 어떻게 조종사가 될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기회가 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조선인민군이 남침했고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한반도 전체가 불타올랐습니다. 나는 그때 노동부대에서 막 풀려나 다시 군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모든 것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훈련 기간이 단축되었고 모든 병력이 전선으로 투입되었으며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공군이 창설되었습니다. 소련이 미그 전투기를 보내주었고 조종사가 필요했으며 젊고 건강한 병사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회를 봤습니다. 하늘로 갈 수 있는 기회. 나는 지원했습니다. 성분이 나쁘다는 것도 탈출 시도 전력이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이었고 조종사가 절실했으며 나는 젊었고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1950년 가을 나는 공군 비행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18세였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받고 처음으로 조종관을 잡았으며 처음으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무게감이 사라지는 순간,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구름 사이로 올라가는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것이 탈출의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1950년 겨울 함경북도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한 선임이 나를 불렀습니다. 노동지, 고향에서 편지 왔다.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공문이었습니다. 공식적인 통지였습니다. 나는 펴서 읽었습니다. 귀댁 할머니께서 미제 폭격으로 인해 순국하셨음을 통지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 내가 어렸을 때 밥을 먹여주시고 아플 때 간호해주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가족을 지켜주셨던 할머니. 폭격으로 가옥이 붕괴되었으며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시신도 못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례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무너진 집 아래 묻혀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족은 장례식 참석이 불가능하며 국가가 혁명 열사로 인정하여 명예를 보존할 것입니다. 혁명 열사. 할머니는 혁명과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전쟁의 희생자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체제는 모든 죽음을 혁명의 이름으로 포장했습니다. 나는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훈련을 중단할 수 없었고 허락도 받지 못했으며 군인은 개인적인 일로 이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막사 뒤편으로 혼자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함경북도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던 곳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군인이 우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있었다면, 제가 곁에 있었다면. 하지만 나는 없었습니다. 나는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었고,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살아남기 위해 충성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1951년 봄, 또 소식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구두 통지였습니다. 정치지도원이 나를 불러 짧게 말했습니다. 노동지, 형님이 전사하셨다. 어디서입니까? 전선이다. 자세한 것은 모른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전선 어딘가에서 죽었고 구덩이에 묻혔거나 그냥 버려졌을 것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형. 나보다 3살 많았던 형. 함께 놀고, 함께 자라고, 함께 해방을 맞았던 형.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장 역할을 하려 했던 형. 어머니를 지키려 했던 형. 명예로운 전사다. 조국을 위해 싸우다 순국한 혁명 전사다. 정치지도원이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무. 겉으로는 침착하게, 속으로는 무너지며 나는 또 장례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훈련은 계속되었고 전쟁은 멈추지 않았으며 슬픔을 느낄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일어나야 했고 김일성 찬양가를 불러야 했으며 비행 훈련에 나가야 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형은 어떻게 죽었을까? 고통스러웠을까? 두려웠을까?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을까? 어머니를 떠올렸을까? 나를 떠올렸을까? 가족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형, 그리고 어머니는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소식이 끊겼고 편지도 오지 않았으며 생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 계실까? 어디선가 숨어 지내고 계실까? 아니면 이미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무너질 것 같았고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으며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나는 훈련에 몰두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슬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 계속 움직였습니다. 비행 시간이 쌓여갔습니다. 50시간, 100시간, 150시간. 나는 빠르게 배웠고 실력이 늘었으며 교관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지는 재능이 있다. 최연소 조종사감이다. 전투기 조종사로 적합하다. 칭찬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조종사가 되어야 했고 하늘로 가야 했으며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1951년 여름 나는 정식으로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19세였습니다. 미그 15를 배정받았고 실전 부대에 배치되었으며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탈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죽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와 형을 잃었지만 어머니는 아직 있었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었지만 살아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가을 운명을 바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951년 10월 어느 날 동료 조종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막사에 함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훈련을 나가고 없었으며 그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동지, 자네 어머니 말인데. 심장이 멈췄습니다.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돌아가셨나? 체포되셨나? 수용소로 가셨나?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며 그저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월남했다고 하네. 부산에 계신다던데.
세상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고 그의 목소리만 들렸으며 그 말의 의미가 천천히 내 머릿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 남쪽에 계시다. 자유로운 땅에 계시다.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 통제할 수 없이. 나는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동료 앞에서 우는 것은 위험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어머니. 할머니와 형을 잃고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소식. 확실합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선에서 돌아온 병사한테 들었네. 포로로 잡혔다가 교환되어 돌아온 동무인데 부산 피난민 수용소에 있을 때 봤다고 하더군. 영단에서 이름을 확인했다고 했어. 어느 수용소입니까? 부산이라고만 들었네. 자세한 건 모르겠어. 그리고 노 동지. 그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마. 가족이 월남했다는 게 알려지면 자네가 위험해. 알겠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내 어깨를 한번 두들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막사 안에서 침대에 앉아 나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 월남하셨다. 어떻게? 언제? 혼자서? 나를 두고?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머니가 남쪽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도 가야 한다는 것. 이제 목표가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했고 남쪽으로 가야 했으며 하늘로 날아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막연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이 생겼습니다. 부산. 어머니가 계신 곳. 반드시 가야 할 곳.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월남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가족이 월남했다는 것은 곧 반역자 가족이라는 뜻이었고 나 또한 즉시 숙청 대상이 되는 것이었으며 조종사 자격이 박탈되고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숨겨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날 밤부터 나는 변했습니다. 아니, 더 철저해졌습니다.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더 충성스러운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을 위하여 다른 누구보다 크게 외쳤고 다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훈련했으며 다른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정치 학습 시간에는 앞줄에 앉았고 자아 비판 시간에는 스스로를 가장 엄격하게 비판했으며 김일성 찬양가를 부를 때는 가장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 우리의 태양 수령님, 혁명의 불등기. 한 소절 한 소절 정확하게 불렀습니다. 감정을 실어서 진심인 것처럼 충성스러운 것처럼. 교관들이 흡족해했습니다. 노 동지는 정말 훌륭한 동무다. 사상이 확고하다. 최연소 조종사감이다.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달랐습니다. 막사에 혼자 남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부산 수용소는 어떤 곳일까? 춥지는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나를 기다리고 계실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계실까?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언제 날아갈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김포는 어디쯤인가? 연료는 얼마나 필요한가? 비행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머릿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밤마다 지도를 그렸습니다. 물론 실제 지도는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순안에서 김포까지의 경로를. 어느 산맥을 넘어야 하는지, 어느 강을 따라가야 하는지, 어디서 방향을 틀어야 하는지. 외웠습니다. 잊어버릴까봐 매일 밤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를 수 없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했고 기회를 기다려야 했으며 무엇보다 의심받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는 더욱 모범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최고의 조종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당의 신임을 얻기 위해 애썼으며 누구도 나를 의심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상 검열이 있었습니다. 정치지도원이 불렀습니다. 노동지, 가족 상황을 보고하라. 심장이 뛰었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전쟁 중 돌아가셨습니다. 형님도 전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고향에 계십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향이 아니라 부산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며
진실인 것처럼. 정치지도원이 기록했습니다. 어머니와는 연락하고 있나? 아닙니다. 전쟁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전쟁 통해 연락이 끊기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의심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전쟁 통해 많이들 그렇지. 가봐라. 감사합니다. 동무.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도 이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신문이 있었고 매번 거짓말을 해야 했으며 매번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2년 동안 1951년부터 1953년까지 단 한 번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김일성 찬양가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태양이시여. 겉으로는 열정적으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며 이 비행기로 남쪽으로 날아간다. 이 무기로 자유를 찾는다. 이 기술로 탈출한다. 밤에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갑니다. 하늘을 날아갑니다.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며 약속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만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것이라고, 반드시 남쪽으로 갈 것이라고, 하늘을 날아 자유로운 땅에 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완벽한 순간을, 의심받지 않을 상황을,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1952년 나는 최연소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20세였습니다. 당에서 표창을 받았고 교관들이 자랑스러워했으며 동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노동지는 앞날이 밝다. 장군감이다. 조선의 자랑이다. 칭찬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충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칭찬이 나를 지킨다. 이 신뢰가 나를 살린다. 이 명성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내가 충성스러울수록, 내가 모범적일수록, 내가 신뢰받을수록 탈출은 더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계속되었고 우리는 여전히 전투 대기 상태였으며 매일 훈련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감시가 느슨해질 것이라고, 단독 비행 기회가 올 것이라고. 그리고 2개월 후 마침내 그 기회가 왔습니다. 1953년 9월 운명의 달이 왔습니다. 1953년 여름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돈을 건다더라. 미그를 가져오면 큰 돈을 준다더라. 10만 달러라는 이야기도 있다. 동료들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미제의 속임수지 뭐. 누가 그런 걸 믿겠어? 설사 사실이라 해도 갈 수 있겠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10만 달러.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안 사실로는 1953년 당시 미국 중산층 가정의 평균 연봉이 약 4,000달러였습니다. 10만 달러는 25년치 연봉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모으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돈 때문에 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돈을 준다면 그 돈으로 어머니를 돌볼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날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자기 합리화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 합리화가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미국은 정말로 그런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라 작전이라는 이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미그 15를 몰고 귀순하는 조종사에게 1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고 1953년 4월부터 전단으로 뿌렸으며 방송으로도 알렸다고 합니다. 전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유를 선택하라. 미그 15를 몰고 한국의 유엔군 기지에 착륙하라. 10만 달러의 보상금과 미국 시민권을 보장한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작전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런 전단을 본 적이 없었고 그런 방송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철저하게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문으로만 미국이 좋은 대우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이미 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미그-15는 당시 소련의 최첨단 제트 전투기였습니다. 한국전쟁 중 미군의 B-29 폭격기를 괴롭혔고 F-86 세이버와 공중전을 벌였으며 서방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재원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최고 속도 시속 1080km, 상승한도 15,500m, 작전 반경 740km, 37mm 기관포 1문과 23mm 기관포 2문으로 무장. 클리모프 VK-1Z 엔진은 26kN의 추력을 냈고 최대 이륙 중량은 6,105kg이었으며 공허 중량은 3,630kg이었습니다. 나는 이 기계를 완벽하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3년간의 비행 경력 동안 수백 시간을 이 기체로 날았고 이 조종석은 내 몸의 일부처럼 익숙했으며 이 엔진 소리는 내 심장 박동처럼 친숙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북한이 나를 조종사로 만들어줬고 소련이 나에게 비행기를 제공했으며 그 모든 것을 나는 탈출에 사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체제가 나를 훈련시켜 체제를 배반할 수단을 준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미그-15를 원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내내 미그-15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소련이 만들었고 중국과 북한이 사용했으며 성능이 우수했지만 실제 기체를 손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격추된 기체는 대부분 박살나 있었고 온전한 상태로 회수된 적이 없었습니다. 기체를 분해하고 분석하면 약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련의 항공 기술을 파악할 수 있었고 미래의 전투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며 공중전 전술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만 달러라는 거액을 걸었고 물라 작전을 진행했으며 조종사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953년 9월 중순 단독 비행 훈련 일정이 잡혔습니다. 순환 비행장을 이륙해서 평양 북부 상공을 순환하고 복귀하는 간단한 훈련이었습니다. 고도 5,000m, 시간은 약 50분, 연료는 충분했습니다. 동료 없이 혼자 나는 것이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순안에서 김포까지 거리는 약 200km였습니다. 미그-15의 최대 속도로 날면 17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연료는 충분했고 경로는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으며 날씨도 좋았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9월 20일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얻고 실패하면 죽습니다. 중간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부산은 얼마나 먼 곳일까? 2년 만에 만나면 어머니가 알아보실까? 나를 원망하실까? 이제야 온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다른 동료들이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물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을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1953년 9월 21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운명의 17분. 1953년 9월 21일 오전.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군복을 입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이 군복을 입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었고 이 막사에서 보내는 마지막 아침이 될 것이었으며 조선인민군 공군 소속으로 사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21세 청년이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다른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망명자가, 배신자가, 아니면 자유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과 된장국과 김치였습니다. 동료 한 명이 말을 걸었습니다. 노동지, 오늘 단독 비행이지. 날씨 좋은데 편하게 날다 와. 그래, 편하게 날다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편하게 날지도 않을 것이고 돌아오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훈련하고 함께 자고 함께 웃었던 동료. 내가 떠나면 그도 조사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왜 몰랐나? 왜 막지 못했나?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브리핑실에서 편대장이 오늘의 임무를 설명했습니다. 순환을 이륙해서 평양 북부 상공을 순환하고 복귀한다. 고도는 5,000m, 시간은 약 50분, 연료는 충분하다. 지도를 가리키며 경로를 설명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경로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남쪽. 정확히는 남남동 방향으로 방향을 틀련 휴전선이 있고 그 너머에 김포기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경로를 수백 번 머릿속으로 그렸고 지형지물을 외웠으며 비행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17분. 그것이 내가 계산한 시간이었습니다.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내 전투기 앞에 섰습니다. 미그 15 회색 기체의 붉은 별 마크. 조선인민군 공군의 자랑이자 나의 날개였습니다. 오늘 이 비행기는 무기가 아니라 탈출 수단이었고 전투기가 아니라 자유로 가는 날개였으며 내 인생을 바꿀 도구였습니다. 기체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손으로 기체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3년 동안 함께한 비행기. 오늘이 마지막 비행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캐노피를 닫았습니다. 헤드셋을 썼습니다.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진정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3호기, 시동 준비. 네, 호출 부호였습니다. 73호기, 오늘로 마지막이 될 호출이었습니다. 73호기, 준비 완료. 시동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클리모프 VK1Z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습니다. 26kN의 추력이 기체를 진동시켰고 계기판의 바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료 게이지 100%, 유압 정상, 엔진 온도 상승 중, 모든 시스템 녹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전투기들이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관제탑이 물었습니다. 73호기, 왜 대기하는가? 엔진에 이상이 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엔진은 정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다렸습니다. 다른 전투기들이 먼저 이륙하도록. 한 대, 두 대, 세 대. 모두 이륙했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심리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륙하면 추격할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모두 이미 하늘에 있었고 연료를 소모하고 있었으며 나를 쫓아올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73호기, 확인 완료했나? 예, 지금 이륙하겠습니다.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기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 시작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정확히 중심선에 정렬했습니다. 앞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활주로는 내 것이었습니다. 73호기, 이륙 허가.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남쪽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 나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총살될 수도 있었고, 격추될 수도 있었으며,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부산에서. 2년 동안.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습니다.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기체가 앞으로 미끄러지듯 나갔고 가속도가 나를 뒤로 밀어붙였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돌아갔습니다. 시속 50, 100, 150, 200, 240km. 이륙 속도였습니다. 조종관을 부드럽게 당겼고 기수가 들렸으며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10시 45분. 나는 하늘에 있었습니다. 순환비행장이 작아졌습니다. 평양 시가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동강이 은빛띠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도를 올렸습니다. 500m, 1000m, 2000m. 랜딩 기어를 접었습니다. 속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관제탑이 지시했습니다. 73호기, 계획대로 북동쪽 상승. 고도 5000까지 올라가라. 73호기, 북동쪽 상승 중.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북동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경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고도 5000m에 도달했습니다. 73호기, 목표 고도 도달 확인. 순환 비행 시작하라. 73호기, 순환 비행 시작. 그리고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계획대로 비행했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양 북부 상공을 돌았습니다. 정상적인 훈련 비행처럼. 5분이 지났습니다. 이제였습니다. 조종관을 아주 조금, 아주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도, 그 다음은 10도, 마치 바람에 밀리는 것처럼, 마치 항법 오류처럼 천천히 경로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북동쪽에서 동쪽으로, 다시 남동쪽으로. 이제 내 기수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고도를 낮췄습니다. 5000m에서 4500m로.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속도를 올렸습니다. 순항속도 시속 800km에서 최대 속도 시속 1050km로. 스로틀을 최대한 밀었고 엔진이 더 크게 울부짖기 시작했으며
기체가 떨렸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내 이탈을 눈치채기 전에, 추격기가 이륙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남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10시 49분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73호기 현재 위치 보고하라. 관제탑의 목소리였고 평소보다 약간 긴장된 톤이었습니다. 73호기 나침반 오류 의심됨. 위치 확인 중.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침반은 정상이었고 내 위치는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나는 정확히 계획대로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침반 오류 시 즉시 복귀하라. 확인 중. 잠시 후 재보고하겠다. 무전기 볼륨을 낮췄습니다. 아직 완전히 끌 수는 없었습니다. 의심받을 것이었습니다. 10시 51분 무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73호기 즉시 응답하라. 현재 남쪽 방향으로 급속 이탈 중이다. 즉시 기지로 복귀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더 높은 계급의 누군가였고 더 강한 명령 톤이었으며 이제 그들이 완전히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무전기 스위치를 완전히 껐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나는 완전히 혼자였으며 오직 엔진 소리만이 조종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17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속도를 더 올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속 1050km로 날고 있었고 이것이 미그 15의 한계였습니다. 고도는 4200m로 낮췄습니다. 산악지형 사이로 숨기 위해서였고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지금쯤 비상을 걸었을 것입니다. 내 이탈이 확인되었고 반역 행위로 규정되었으며 요격 명령이 내려갔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기지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을 것이고 나보다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을 것이며 명령은 간단할 것입니다. 격추하라.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수안에서 김포까지 약 200km, 현재 속도로 약 12분 남았고 추격기가 지금 이륙한다면 나를 따라잡는데 최소 15분은 걸릴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래로 큰 강이 보였습니다. 예성강이었습니다. 이 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휴전선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을 따라 기수를 조정했습니다.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엔진 온도 상승, 노란색 경고였습니다. 장시간 최대 출력으로 비행하면서 엔진이 과열되고 있었습니다.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섭씨 680도. 허용 한계는 720도였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속도를 유지해야 했고 엔진이 버텨주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 조종관을 잡은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10시 57분 무언가 보였습니다. 전방 11시 방향, 저 멀리 작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움직이고 있었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으며 크기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전투기였습니다. 추격기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달랐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또는 미 공군의 초계 비행기였습니다.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도 나를 봤을 것이고 레이더에 포착했을 것이며 적기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나는 적기였습니다. 북한 공군의 미그 15였고 휴전선을 넘어 남쪽으로 침투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임무는 나를 격추하는 것이었습니다. 항복 신호를 보내야 했습니다. 랜딩 기어를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리면 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만약 뒤에서 북한 추격기가 따라오고 있다면 쉬운 표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랜딩 기어 레버를 당겼습니다. 유압 소리가 났고 랜딩 기어가 천천히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저항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1050, 1900, 800, 700km. 조종관을 단단히 잡고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경고음이 울렸으며 실속 위험 경고가 켜졌습니다. 남쪽 전투기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종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F-86 세이버, 미 공군의 제트 전투기였습니다. 그가 내 주위를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약 500m, 사정거리 아니었고 언제든 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가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200m로 좁혀졌고 조종석 안에 조종사가 보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기체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윙로, 항복 또는 비전투 의사를 표시하는 국제 신호였습니다. 그가 나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면 나는 끝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전기에 손을 대고 있었고
아마도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으로 남쪽을 가리켰습니다. 따라오라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았습니다. 11시 0분, 에스코트가 시작되었습니다. F-86 세이버가 내 오른쪽에서 비행하고 있었고, 다른 한 대가 어디선가 나타나 왼쪽에 붙었으며, 나는 그들 사이에 끼어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포로였지만 살아있었고, 감시당하고 있었지만 격추당하지 않았으며, 이제 김포기지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고도를 더 낮췄습니다. 3000m에서 2000m로, 다시 1000m로 착륙 접근 고도였습니다. 속도를 더 줄였습니다. 시속 600km에서 400km로 착륙 준비였습니다. 플랩을 내렸습니다. 11시 1분, 김포기지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선이 땅 위에 그어져 있었고, 양쪽으로 건물들이 있었으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적지였습니다. 17분 동안 날아온 곳이었고, 200km를 넘어온 곳이었으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곳이었습니다. 에스코트 전투기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활주로 접근은 혼자 해야 했습니다. 나는 활주로에 정렬했습니다. 기술을 활주로 방향으로 맞췄고, 좌우 균형을 잡았으며, 하강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비행기가 활주로에 있었습니다. F-86 한 대가 막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활주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기다릴 것인가, 강행할 것인가. 기다리면 연료가 더 소모되고, 강행하면 충돌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북한 추격기가 오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 왔다. 하강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활주로의 정렬을 유지했습니다. F-86이 활주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간발의 차였습니다. 고도 50m, 땅이 가까워졌고 활주로가 눈앞에 있었으며 이제 몇 초 남지 않았습니다. 11시 2분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풍하는 충격과 함께 기체가 땅에 내려앉았고 타이어가 콘크리트를 마찰하는 소리가 났으며 브레이크를 밟자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미끄러지듯 전진하던 기체가 점점 느려졌고 활주로 중간쯤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굉음이 잦아들었고 진동이 멈췄으며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17분이 끝났습니다. 순환비행장에서 김포기지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까지, 조선인민군 공군 소속에서 망명자까지 내 인생을 둘러 나눈 17분이 끝났습니다. 나는 살아남았고 성공했으며 이제 새로운 세계에 와 있었습니다.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으며 자유의 공기를 처음으로 들이마셨습니다. 사다리를 내렸습니다. 땅에 내려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챕터 1의 시작이었습니다. 세계의 반응. 녹음석이 미그-15를 몰고 김포기지에 착륙한 사건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환호했습니다. 휴전한 지 불과 2달,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점에 북한 조종사가 최신의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것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승리로 여겨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상징이라고 언론이 대서특필했고 거리에서는 축하 행사가 열렸으며 녹음석은 일약 영웅이 되었습니다. 9월 22일 서울의 주요 신문들은 일면 톱으로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북한 최연소 미그 조종사 자유 찾아 귀순, 공산 치하를 벗어난 영웅적 결단. 라디오에서는 하루 종일 이 소식이 방송되었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이야기했으며 전쟁으로 지친 남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더 열광했습니다. 미그-15를 손에 넣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최첨단 제트 전투기, 한국 전쟁 내내 F-86 세이버와 공중전을 벌이며 미군을 괴롭혔던 그 기체를 드디어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 극동사령부는 즉시 녹음석을 신문하기 시작했고 미그-15를 오키나와 카데나 공군기지로 옮겨 해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신문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녹음기 하나. 미군 정보부 장교와 한국군 정보부 장교가 교대로 들어왔고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했으며 녹음석의 이야기의 일관성을 확인했습니다. 미그-15의 최대 속도는 시속 1080km입니다. 상승 한도는 15,500m입니다. 엔진 재시동 절차는 고도 3000m 이상에서만 가능합니다. 북한 공군의 총 전력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 15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소련 기술자가 있었나? 예, 훈련 과정에서 자주 봤습니다. 훈련 방식은 소련식 교범을 따랐습니다. 군사 기밀에 관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노금석은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했고 이미 넘어왔으며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라 작전에 대해 알고 있었나? 미군 장교가 물었습니다. 노금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1953년 4월부터 진행한 신비전 작전이었고 미그 전투기를 몰고 망명하는 조종사에게 1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전단으로 뿌려졌고 방송으로 알렸다고 했습니다. 노금석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 전단을 본 적이 없었고 그런 방송을 들은 적도 없었으며 소문으로만 미국이 좋은 대우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모르고 왔습니까? 장교가 다시 물었고 노금석은 대답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장교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물라 작전의 성공 사례를 원했지만 노금석의 귀수는 그 작전과 무관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작전을 몰랐더라도 결과적으로 성공이다. 보상금은 지급한다. 10만 달러. 1953년 기준으로 엄청난 돈이었고 당시 미국 노동자 평균 연봉의 25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노금석은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미그 15는 오키나와로 운송되었습니다. 카데나 공군기지에 도착한 기체는 즉시 경납고로 옮겨졌고 미국 최고의 항공 엔지니어들이 투입되었으며 24시간 체제로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엔진을 분해했고 무장 시스템을 조사했으며 조종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진으로 기록되었고 모든 부품이 측정되었으며 모든 비밀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소련의 제트 엔진 기술, 연료 효율성, 무장 배치의 약점, 조종 시스템의 특성. 3개월간의 분석 끝에 미국은 미그 15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향후 F-100 슈퍼세이버 개발에 반영되었고 공중전 전술 개선에 활용되었으며 냉전 시대 미국의 항공 우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평양은 침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체제의 모순을 드러내는 치명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신의 전투기 조종사가, 그것도 최연소 조종사가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날아간 것은 김일성 정권에 대한 최악의 모욕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격렬했습니다. 노금석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동료 조종사들, 교관들, 정비병들, 관제탑 요원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 왜 막지 못했나? 누가 공범인가? 누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나? 순환비행장 관제탑 책임자는 즉시 해임되었고 그날 근무했던 요원 3명은 체포되었으며 노금석의 직속 상관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동료 조종사 중 노금석과 가까웠던 2명도 연행되었고 신문과 고문을 받았으며 결국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노금석을 알았다는 것, 함께 비행했다는 것, 막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연좌제였습니다. 한 사람의 반역으로 수십 명이 고통받는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10월, 북한은 미그 15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953년 10월 15일, 판문점 회담장. 남과 북, 그리고 유엔군 대표가 마주 앉았습니다. 북한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의 비행기를 즉시 반환하라.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산이다. 유엔군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그 비행기는 노금석 중위가 자유의지로 가져온 것이다. 반환할 수 없다. 북한 대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도둑질이다. 국제법 위반이다. 소련 대표가 개입했습니다. 우리는 10만 달러를 돌려주겠다. 미국이 지급한 보상금을 전액 반환하겠다. 기체만 돌려달라. 10만 달러를 돌려주겠다는 제안. 이것은 그 기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군사 기밀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엔군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한다. 노금석 중위가 가져온 자유의 선물이다. 북한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전쟁 행위다. 우리는 강력히 항의한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담은 결렬되었고
미그-15는 미국에 남았으며 북한은 아무것도 되찾지 못했습니다. 녹음석의 귀수는 냉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영웅이었고 다른 쪽에서는 배신자였으며 양쪽 모두에게 선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남한은 반공교육의 교재로 사용했고 미국은 자유세계의 승리로 선전했으며 북한은 철저히 은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녹음석 자신에게는 그저 한 가지 의미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 그리고 20일 후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1953년 10월 11일 귀순한 지 20일 후 미군 지프가 부산 동래구 온천장 앞에 멈췄습니다. 통역관이 녹음석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기 계십니다. 녹음석은 지프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지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2년. 어머니를 보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1951년 어머니가 월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730일.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 살아계실까? 나를 기억하실까?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숙소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녹음석은 그 순간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머리는 희었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옷은 낡아 있었습니다. 2년의 세월이 어머니를 늙게 만들었고 전쟁과 피난의 고통이 어머니를 지치게 만들었으며 혼자 남한에서 버틴 시간이 어머니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몸은 말랐고 등은 약간 굽어 있었으며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2년 동안 피난민 수용소에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을까. 무거운 짐을 나르고 추운 겨울을 버티고 배고픔을 견뎠을 어머니. 하지만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녹음석을 바라보는 그 눈빛. 사랑과 걱정이 뒤섞인 그 눈빛. 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와 내가 무사한지 확인하려는 간절함이 담긴 그 눈빛. 2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녹음석은 달려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거리가 좁혀졌고 어머니의 얼굴이 더 선명해졌으며 어머니도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10m, 5m, 3m, 1m.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녹음석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고 주름이 많았으며 오랜 고생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2년 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온기였습니다. 금서가. 어머니도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혼자 버티며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아들을 다시 만났다는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녹음석도 울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말없이 오래도록 서로를 붙잡고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군 통역관, 숙소 관리인, 이웃 피난민들. 모두가 조용히 서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 고개를 돌렸으며 누군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전쟁과 분단이 만들어낸 비극과 재회의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녹음석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이마를 쓰다듬고 뺨을 어루만지고 어깨를 만지며 확인했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 맞는지, 꿈이 아닌지, 살아서 돌아온 것이 맞는지. 많이 컸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건강하구나. 살아있구나. 정말 내가 맞구나. 한마디 한마디가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녹음석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2년의 세월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백발이 늘었으며 몸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부산 피난민 수용소에서 2년. 어떻게 버텼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녹음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살아서 와줘서 고맙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가 온 것만으로도 고맙다. 살아서 온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시 녹음석을 끌어안았고 다시 울었으며 녹음석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숙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가로 3m, 세로 4m 남짓. 누추했지만 깨끗했고 가난했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요 하나, 이불 하나, 작은 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2년 동안 살던 곳이었습니다. 녹음석은 앉았습니다. 어머니도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떻게 왔니? 비행기를 몰고 왔습니다. 위험하지 않았니?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구나. 너를 두고 와서. 녹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가 남쪽에 계셔서 제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희망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예. 어머니가 계시다는 걸 알았을 때 반드시 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녹음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2년 동안 고생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녹음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월남하셨습니까? 어머니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겨울이었다. 내가 해군 군관학교에 입교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집에 감시가 심해졌고 당에서 조사가 들어왔단다. 아버지의 일 때문에. 일본 기업 경영자였다는 것, 기독교 신자였다는 것. 연좌제로 우리 가족이 위험해졌어.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웃이 몰래 와서 알려줬어. 내일 당에서 나를 데려갈 거라고. 수용소로 보낼 거라고. 그래서 그날 밤 도망쳤단다.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너에게 말도 못하고 살기 위해서였어. 어떻게 남쪽으로 오셨습니까? 배를 탔어. 밤에 몰래 항구로 가서 돈을 주고 작은 배에 탔지. 다른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 모두 도망치는 사람들이었어. 밤새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단다. 위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위험했지. 순찰정에 걸릴 뻔했어. 풍랑도 심했고. 하지만 운이 좋았어. 인천에 도착했단다. 녹음석은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배를 타고 도망치던 그 밤, 나는 해군군관학교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탈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성공했고 나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난민 수용소로 갔어. 거기서 몇 달 있다가 전쟁이 터졌지. 1950년 6월. 전쟁이 터지자 다시 도망쳤어. 남쪽으로 계속. 부산까지 왔단다. 혼자서요? 혼자서.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걷고,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1950년 가을이었어. 그 후로 계속 여기 계셨습니까? 그렇단다. 유엔군이 만든 피난민 수용소에서 살았어. 처음에는 천막이었고 나중에 이 방을 얻었지. 작지만 따뜻하고 비가 새지 않아서 다행이었어. 녹음석은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2년 동안 혼자 낯선 땅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늙고 병들면서도 버텨온 어머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들 생각에 얼마나 울었을까?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곁에 없어서. 아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버틸 수 있었어.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믿었어. 그리고 오늘 정말 왔구나. 잠시 침묵 3조. 미군 통역관이 문을 두들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녹음석 중위, 미국 정부가 몰라 작전에 따라 1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10만 달러. 25년치 연봉.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녹음석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어머니를 편하게 모실 수 있었고 집을 살 수 있었으며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녹음석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걸 이미 받았습니다. 통역관은 잠시 멈췄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결정하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2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 전쟁과 분단과 이념을 넘어 다시 만난 가족. 하지만 기쁨 뒤에는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톤다운. 녹음석은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형도 전사했지만 혹시 다른 친척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신의 귀순 때문에 연좌제로 고통받고 있지는 않을까? 수용소로 끌려가지는 않았을까? 동료 조종사들도 떠올랐습니다. 함께 훈련하고 함께 비행하고 함께 웃었던 동료들.
그들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왜 몰랐나? 왜 막지 못했나? 처벌받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내 선택 때문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은 자유를 얻었지만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렀을 것이라는 생각. 자신은 어머니를 만났지만 북한에 남은 사람들은 가족을 잃었을 것이라는 사실.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노금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은 다릅니다. 노금석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것이고 어머니와의 재회도 없었을 것이며 자유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노금석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니? 북에 남은 사람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아프겠구나.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살기 위해 한 선택이었어. 누구도 그것을 비난할 수 없단다. 하지만 금석아, 들어라. 우리는 살기 위해 도망쳤어. 너도 나도. 그것이 죄라면 살아남는 것 자체가 죄란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 우리는 살 권리가 있어.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 어머니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노금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이제 뒤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가거라. 내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나의 바람이다. 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노금석은 어머니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2년 만에 가족과 함께 자는 밤이었습니다. 작은 방, 낡은 이불,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안전했고 평화로웠으며 자유로웠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악몽 없는 잠을 잤습니다. 추격기도 나오지 않았고 독방도 나오지 않았으며 총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어머니가 옆에서 자고 계셨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2년 만에 평화로운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노금석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으며 자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케네스 로의 삶. 1954년 초 노금석은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망명자에서 국민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 그를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노금석에게 제안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대학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도 드리겠습니다. 노금석은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가거라. 기회를 잡아라. 나는 괜찮다. 어머니도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노금석이 말했고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예, 미국이 허락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고향을 떠나본 적 없는 사람이 전쟁 때문에 피난을 왔다가 이제 다시 낯선 나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아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1954년 여름, 노금석은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긴 여행이었고 생전 처음 보는 넓은 바다였으며 새로운 세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노금석은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미그 15를 몰고 탈출을 계획하던 자신이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가는 여객기에 앉아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낯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노금석과 어머니는 압도당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낯설었으며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언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노금석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어는 배웠지만 영어는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조선말밖에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는 것조차 어려웠고 호텔에 체크인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았으며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첫날 밤 호텔방에서 노금석과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노금석이 물었고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해봐라. 이것도 해낼 수 있어. 처음 몇 달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노금석은 낮에 영어 학교에 다녔습니다. 알파벳부터 다시 시작했고 발음을 배웠으며 단어를 외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고 질문하고 싶어도 영어로 표현할 수 없었으며 답답하고 창피했습니다. 클래스메이트들은 대부분 다른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 일본에서 온 사람. 모두가 영어와 씨름하고 있었고 모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으며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노금석은 가장 열심히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갔고 사전을 펴놓고 단어를 찾았으며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밤에 숙소로 돌아와서도 계속 공부했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영어 방송을 들었고 신문을 읽으려 애썼으며 하루에 100개씩 단어를 외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슈퍼마켓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노금석은 우유를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우유를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유, 저지방, 무지방, 초콜릿, 바닐라. 너무 많은 종류가 있었고 라벨을 읽을 수 없었으며 점원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영어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에 갔고 계산을 했으며 나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우유를 마셨는데 이상한 맛이 났습니다. 라벨을 다시 보니 버터밀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일반 우유가 아니었습니다. 노금석은 그 우유를 마시며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21세 청년이 우유 하나 제대로 사지 못해서 우는 것이 우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언어가 없다는 것은 무력하다는 것이었고 무력하다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너무 답답하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학교에 갔고 다음 날도 도서관에 갔으며 다음 날도 단어를 외웠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How are you? I'm fine. Where is the library? Thank you. 1년이 지나자 일상회화가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56년 노금석은 델라웨어 주립대학 공학부에 입학했습니다. 24세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항공역학을 배웠으며 미국식 교육에 적응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고 처음으로 사상 검열 없이 생각할 수 있었으며 처음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없었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없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은 신기해했지만 그 안의 고통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노금석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았고 주말마다 노금석을 만났으며 한국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노금석은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함경북도의 집, 할머니의 음식, 형과 함께 먹던 식탁.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 잊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노금석에서 케네스 로로. 미국 사회에 완전히 적응하기 위해서였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였으며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에서는 여전히 조선말을 했고 여전히 순환비행장에서 이륙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17분을 날고 있었습니다. 1960년 케네스 로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이었고 여러 기업에서 제안이 왔으며 그는 듀폰사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굴지의 화학 기업이었고 좋은 조건이었으며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엔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했고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승진했습니다. 1965년 케네스 로는 보잉으로 이직했습니다. 항공산업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였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고 항공역학 지식이 인정받았으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제트 엔진 설계팀에 합류했고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미국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1970년대 GM으로 다시 이직했습니다. 자동차 엔진 설계였고 새로운 도전이었으며 또 다른 성공이었습니다. 케네스 로는 이제 미국 산업계에서 인정받는 엔지니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 출신, 전직 공군 조종사, 망명자에서 미국 시민이자 성공한 엔지니어로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케네스 로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엠브리리들 항공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학생들에게 항공역학을 강의했으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비행 기술, 미그 15의 조종법, 17분의 비행 이야기. 학생들은 열광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미국 여성과 만나 가정을 꾸렸고
자녀도 낳았으며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범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케네스 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시받지 않고 사는 것, 출신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것, 내일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가 17분으로 산 자유였습니다. 어머니는 1990년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케네스 로 곁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자유로운 땅에서 생을 마쳤으며 아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고 갔습니다. 장례식에서 케네스 로는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996년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A Mig 15 to Freedom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미그 15.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 해상 탈출 시도, 공군 조종사가 된 과정, 이중생활 2년, 그리고 17분의 비행.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책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생생한 증언이었고 자유의 가치를 일깨우는 이야기였으며 한 개인의 용기를 보여주는 실화였습니다.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었으며 케네스 로는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에서 케네스 로는 항상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는 자유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케네스 로는 은퇴했습니다. 플로리다로 이사했고 따뜻한 곳에서 여생을 보냈으며 가끔 대학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케네스 로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와 형을 만났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북한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고향은 어떻게 변했을까? 순환비행장은 아직 있을까? 하지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남북은 여전히 적대 관계였으며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한번 가보고 싶다. 고향에, 순환비행장에, 이북에. 하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케네스 로는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플로리다의 집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두었으며 자유로운 땅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가족, 친구, 제자, 동료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남한 정부 관계자들, 언론인들, 그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를 기렸고 그의 용기를 칭송했으며 그의 삶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 국립공군박물관. 그곳에 한 대의 전투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그 15 회색 기체의 붉은 별 마크. 1953년 9월 21일 녹음석이 몰고 온 바로 그 비행기입니다. 전시 번호는 엑세벳 001. 첫 번째 전시물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기체라는 뜻입니다. 안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53년 9월 21일 북한 공군 조종사 노금석 케네스 로이 이 미그 15를 몰고 대한민국 김포기지에 착륙하여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냉전 시대의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서방 세계가 소련의 최첨단 전투기를 분석할 수 있게 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전투기를 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와서 신기한 듯 바라보고 학생들이 견학을 와서 사진을 찍고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 비행기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증거라는 것을, 자유를 향한 17분의 비행이 새겨진 역사라는 것을 압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이 전투기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웅이야?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지. 북한에서는 배신자라고 부를 거야. 남한에서는 자유를 택한 용감한 조종사라고 부를 거고,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거야. 영웅인가 배신자인가? 케네스 로 자신도 평생 그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살고 싶었고 자유를 원했으며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정당한 선택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는 없었을 것이고 그 17분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다른 방식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2022년 12월 21일 케네스 로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한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일이 될 줄 알았는데 이북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난 자꾸 늙어가니까 말이요. 그는 끝내 고향에 가지 못했습니다. 순환비행장을 다시 보지 못했고 함경북도의 집을 찾지 못했으며 할머니와 형의 묘를 참배하지 못했습니다. 분단은 그의 일생 동안 계속되었고
남북은 여전히 적대 관계였으며 그가 넘은 그 경계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경계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나는 자유를 훔쳤다. 그리고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17분. 한 사람의 인생을 둘로 나눈 시간. 북에서 남으로, 동지에서 적으로, 조종사에서 망명자로, 그리고 결국 자유인으로. 1953년 9월 21일, 노금석은 그 17분을 날았습니다. 그리고 9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개의 이름으로, 두 개의 정체성으로, 하지만 한 가지 신념으로. 자유의 가치. 지금도 데이턴 박물관에서 그 미그 15는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회색 기체 위에 부른 별은 여전히 선명하고 조종석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70년 전 그 17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행기를 보며 생각합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선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 사람의 17분이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노금석, 케네스 로의 이야기입니다. 1932년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2022년 플로리다에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이름, 한 번의 선택, 17분의 비애, 그리고 자유를 향한 평생의 여정. 그는 자유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90년을 살았습니다.